70살 할머니가 젊은 청년의 아이를 임신했다? 한 달 뒤, 온 마을을 경악시킨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집니다. 강원도의 한적한 산골 마을, 신평마을. 푸른 차밭이 비단처럼 펼쳐진 그곳에 평생을 조용히 살아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70살의 김말순 할머니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친어머니처럼, 친할머니처럼 아끼고 존경했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할머니는 홀로 2 자녀를 키워냈습니다. 엄격하고 보수적인 아들 민중과 다정하고 속 깊은 막내딸 수진이었죠.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같이 말순 할머니는 새벽같이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찹쌀떡과 강냉 이전을 조금 만들어 오일장에 내다 팔기 위해서였습니다. 할머니는 낡은 대나무 바구니에 떡을 차곡차곡 담아 천천히 장터로 향했습니다. 수십 년간 변치 않은 소박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시간 뒤 마을 전체를 뒤흔들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리라고는 할머니 자신조차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장터 한가운데서 아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말순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리고 손발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으며 입은 달싹거리기만 할 뿐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할머니를 군 보건소로 옮겼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의사는 할머니의 자식들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차마 믿기 힘든 말을 내뱉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임신하셨습니다. 벌써 4개월이 넘었습니다. 청산군립병원 응급실. 6월의 뜨거운 열기가 가득한 어느 오후, 작은 방 안에는 긴장감을 고조시키듯 천장 선풍기 소리만이 윙윙거렸습니다. 말순 할머니의 큰아들 민준이 막 도착한 참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땀과 길 위의 먼지가 그대로 남아 있었죠. 뒤따라 들어온 이는 여동생 수진이었습니다. 작고 여린 그녀의 불안한 눈빛은 차마 형태를 갖추지 못한 두려움을 애써 붙들고 있는 듯 했습니다. 중년의 의사가 서류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2 분이 김말순 어르신 보호자 되시죠? 민준이 고개를 정신없이 끄덕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는 괜찮으신가요, 선생님? 심장이 안 좋으신 건가요? 의사는 한참 동안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할 말을 고르는 듯했죠. 그리고는 천천히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말을 내뱉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현재 임신 중이십니다. 임신 4개월이 넘으셨어요. 그 순간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민주는 동상처럼 굳어버렸고 2 눈을 동그랗게 뜬 채 더듬거렸습니다. 의사 선생님, 뭔가 착오가 있으신 겁니다. 저희 어머니는 올해 70이세요. 수진 역시 충격으로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오빠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마치 이 미친 현실이 아닌 다른 곳으로 도망치고 싶다는 듯이 의사는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검사는 2번이나 진행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민주는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한 글자씩 내뱉었습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70살 노인이 임신을 합니까? 의사 선생님, 똑똑히 말씀해 주세요. 아이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수진이 깜짝 놀라 오빠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오빠, 안 돼. 어머니는 아직 안정을 취하셔야 해. 민주는 동생의 손을 뿌리치고 살짝 열린 응급실 문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말씀 좀 해보세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누가 어머니를 임신하게 만든 거예요? 우리 집안 체면은 생각 안 하셨어요? 안쪽에서 말순 할머니는 링거를 맞으며 누워 있었습니다. 눈은 꼭 감겨 있었죠. 늙고 주름진 얼굴 위로 눈물이 흘러내려 베개를 적셨습니다. 할머니의 입술이 희미하게 움직였습니다. 소리가 되지는 못하고 그저 가냘픈 숨소리처럼 한마디가 새어나왔습니다. 나도 모른다. 그 말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2 사람의 심장을 베는 듯했습니다. 방 안은 바깥의 6월 햇살보다 더 숨막히게 변해버렸습니다. 끔찍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오후 70살 할머니가 임신했다는 소문은 마른 들판에 불길이 번지듯 신평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아무도 사실이 아니라고 단정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마을의 모든 이야기는 차밭에서부터 동네 구멍가게까지 오직 김씨 할매 임신이라는 세 글자를 중심으로 맴돌았습니다. 마을 어귀에서는 할머니 몇몇이 부채질을 하며 수군거렸습니다. 네, 그럴 줄 알았어. 여자가 너무 오래 혼자 살면 꼭 무슨 일이 생긴다니까. 마을 끝에서는 예전에 말순 할머니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던 김영감이 이 기회를 틈타 빈정거렸습니다. 필시 젊은 놈한테 홀린 게지 진짜 사랑인 줄 알고 속았겠지. 튀김을 파는 아주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듣자 하니 설전에 그 할머니 집에 어떤 청년이 새들어 살았다던데. 키도 크고 잘생겼다고. 이름이 지훈이라나 뭐라나. 혹시 그렇게 지훈이라는 이름은 마을 사람들의 악의적인 상상 속에서 유령처럼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저 한마디의 속삭임만으로 이야기는 순식간에 끔찍한 비극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말순 할머니의 집안 분위기는 장터보다 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민주는 굶주린 호랑이처럼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얼굴은 시종일관 굳어 있었고 손에는 병원 서류를 꽉 쥐고 있었죠. 수지는 조용히 어머니 곁에 앉아 푸른 힘줄이 돋아난 앙상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울지 않았지만 눈에는 짙은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저희에게 말씀해 주세요. 수진이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 아버지가 누구예요? 정말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으세요? 말순 할머니는 딸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지치고 흐릿한 눈빛으로 나도 모르겠. 정말로 기억나는 건 내 아버지 제삿날 밤이 마지막이야. 그날 비가 많이 왔는데 집으로 돌아오다 길가에서 웬 사람 하나가 쓰러져 있는 걸 봤어. 말끝을 흐리는 할머니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마치 자신의 수치심을 으스러뜨리려는 듯이 민준이 거의 소리치듯 말했습니다. 모른다고 아이가 생깁니까? 똑바로 말씀하세요. 우리 집안 명예는 생각 안 하셨어요? 수진이 오빠의 팔을 잡아챘습니다. 오빠, 그러지 마. 어머니 몸도 안 좋으시잖아. 몸이 안 좋아? 그런 짓을 할 때는 몸이 좋았나 보지. 이제 온 마을이 이 집을 수치 덩어리로 볼 거라고. 민준의 고함에 말순 할머니는 움찔했습니다. 어깨가 파르르 떨렸죠. 언제나 평화롭던 집안은 분노와 수치심 그리고 절망으로 조각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소식을 들은 최 이장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엄숙했고 손에는 낡은 염주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이 일이 오해라면 좋겠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우리 마을 전체의 명예에도 흠집이 가는 겁니다. 말순 씨, 잘 생각해 보시오. 말을 다 잊지 않고 이장은 일어서서 떠났습니다. 마치 먹구름처럼 무거운 공기만을 남겨둔 채 차가운 부엌에는 낡은 양은 냄비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시래기 국물 냄새가 말순 할머니 마음속의 쓴맛과 뒤섞여 퍼져나갔습니다. 폭풍은 다가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집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낡은 기와를 얹은 3칸짜리 집에서 말순 할머니는 달아빠진 나무 의자의 등을 기댄 채 앉아 있었습니다. 시선은 마당 저편 대나무 숲 너머로 막 떠오른 초승달을 향해 있었죠. 할머니는 한때 저 달을 남편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15년 전 영원히 떠나버린 남자. 그는 할머니에게 아직 학업도 마치지 못한 두 아이와 산기슭의 좁은 차밭만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조용히 가풍을 지키며 단 한 번도 어긋난 적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자신조차 이유를 알 수 없는 작은 생명이 매일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옆방에서는 민준이 낡은 장롱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특별한 것을 찾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머니와 관련된 남자의 흔적, 편지 조각이나 의심스러운 물건, 무엇이든 찾아내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치욕이라는 단어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마을에서 가장 모범적인 분이었는데 이제는 온 동네의 가장 큰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민주는 이를 악물고 어머니의 장롱 서랍에서 막 꺼낸 손수건을 움켜쥐었습니다. 그것은 남성용 손수건으로
구석에 젖이라는 글자가 작게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고 눈에는 어두운 분노가 서렸습니다. 바로 그때 수진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빠, 뭐 찾았어? 민준이 손수건을 내밀며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이것 봐. 어머니가 기억 못하시는 게 아니라 차마 말을 못하시는 거야. 여기 이름 지훈. 틀림없이 설 무렵에 우리 집에 신세 졌던 그 젊은 놈이야. 수지는 손수건을 받아들고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마루에 미동도 없이 앉아있는 어머니를 향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그렇게 경솔한 분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더더욱 이익이나 거짓을 탐하는 분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죠. 어릴 때부터 말순 할머니는 그녀에게 도덕의 전부이자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난 엄마가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해. 뭔가 엄마도 잘 모르는 사정이 있을 거야. 어쩌면 피해자일지도 몰라. 민준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피해자? 70살 먹은 피해자? 어머니가 강제로 당했다고 믿는 거냐?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지만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시면 난 그 말을 믿어. 그때 말순 할머니가 고개를 돌려 두 자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의 등은 몇 달 전부터 더 굽어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오래된 상처처럼 아득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얼굴은 기억나지 않아. 하지만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건 기억나. 네 아버지 제삿날 밤 비가 오고 천둥이 쳤지. 나는 혼자 집으로 돌아오다가 너무 피곤해서 길가에서 정신을 잃었어. 깨어보니 집에 와 있었고 손발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따뜻한 수건이 이마에 놓여 있었지. 하지만 그 사람은 다음날 아침 사라지고 없었어. 민준과 수지는 모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두 사람의 희미한 기억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지훈, 30 즈음의 젊은 청년. 그는 설이 지난 후 길에서 강도를 당했다는 이유로 말순 할머니 집에서 며칠 신세를 졌습니다. 수진이 밥을 차려주었고 민준은 그를 딱 한 번 힐끗 쳐다보고는 못마땅한 듯 나가버렸습니다. 그 청년은 닷새를 머문 뒤 손으로 쓴 감사 쪽지 하나를 남기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은 채 사라졌습니다. 민준은 손수건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그것을 찢어버리고 싶다는 듯이 좋아. 어머니가 직접 말씀하기 싫으시다면 내가 그놈을 찾아 나서겠어. 내가 맹세컨대 진실을 파헤쳐서 이 신평마을 전체에 누가 더러운 인간인지 똑똑히 알려주겠어. 그의 목소리는 벽을 때리는 망치처럼 울렸습니다. 수지는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고 말순 할머니의 어깨는 바람 앞에 마른 잎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집의 지붕에는 이미 균열이 가득했습니다. 말순 할머니가 70의 나이에 임신했다는 믿기 힘든 소식과 함께 병원으로 실려간 그날부터 신평마을은 마치 다른 곳이 된 듯 변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분 좋은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집집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 속에서 독설과 악의가 발효되고 있었죠. 마을 사람들은 각자 손에 보이지 않는 날카로운 칼을 쥔 듯했습니다. 그들은 말순 할머니가 평생 애써 지켜온 명예를 조각조각 베어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정자나무 아래 부녀회장인 박씨 아주머니가 나무를 다듬던 다른 아낙네들에게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내가 진짜 말하는데 안타깝긴 하지만 이름 먹고 애를 가져? 그건 자기 손으로 몽둥이 들고 집안 명예를 박살내는 거나 마찬가지지. 옆에 있던 한 아주머니가 흥미 가득한 얼굴로 거들었습니다. 듣자 하니 말순 씨 집에 묵었던 젊은 총각이 그렇게 잘생기고 훤칠했다던데. 다른 사람이 끼어들었습니다. 목소리는 속삭임이었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 지훈이라는 총각 말이야. 팔복인의 딸이 그러는데 그 총각이 안방에서 잤는데도 한밤중에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더라. 그렇게 이야기는 상상력과 뒤틀린 신보로 버무려져 악의적인 민속극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말순 할머니가 보건소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아랫배는 살짝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그것을 가리기 위해 헐렁한 옷을 입고 있었죠. 땅에 묻힐 날이 머지않은 나이에 한때 자신을 아껴주던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야 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마을 어귀 구멍가게를 지날 때
아이들 몇몇이 깔깔거리며 뒤따라왔습니다. 할머니 임신부다. 늙은 임신부. 할머니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주저앉을 것만 같았죠. 할머니는 울지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말과 눈빛, 수군거리는 웃음소리에 할퀴어진 눈시울은 젖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 안에는 매미 소리와 논에서 들려오는 개구리 울음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수지는 어머니의 몸보신을 위해 푸파파야를 깎아 국을 끓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어머니, 우리 그냥 읍내로 나가서 잠시 지낼까요? 군 보건소에 아는 친구가 있는데 몇 달 정도 방을 빌릴 수 있을 거예요. 말순 할머니는 손을 저으며 힘없이 웃었습니다. 나는 이 차박과 흙냄새, 다구는 소리, 저녁 짓는 연기 속에서 평생을 살았다. 우리가 떠나면 그건 죄를 인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목이 메어왔죠. 바로 그때 민준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누군가의 증명사진인 듯한 구겨진 종이 조각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상위에 내던졌습니다. 그 지훈이라는 놈의 행방을 알아냈어요. 옆 동네에서 폭행죄로 전과가 있더군요. 어머니, 아직도 그 놈을 감싸고 싶으세요? 말순 할머니는 침묵했습니다. 할머니는 지훈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얼굴도 목소리도 기억나지 않았죠. 급이 오는 밤에 대한 모든 기억은 그저 희미한 천둥소리, 두통, 그리고 혼미한 정신 속에서 번쩍였다 사라진 불빛뿐이었습니다. 신평마을은 이제 더 이상 평범한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여론의 처형장이 되어 약한 사람은 누구든 제물로 바쳐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마을 방송 스피커를 통해 최 이장이 선언했습니다. 만약 일주일 내로 김말순 씨 댁에서 사태를 명확히 밝히지 않을 경우 마을 운영위원회는 공개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쁜 소문이 마을의 명예를 훼손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말순 할머니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마치 울음이 터져나오는 것을 억지로 참는 듯 집 뒤 바나나 숲에서 외롭게 우는 새소리와 뒤섞였습니다. 늙은 여인, 출처를 알 수 없는 태아, 관용을 잃어버린 마을,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날들은 먹구름보다 더 어두웠습니다. 7월의 어느 깊은 밤, 초승달이 마을, 어기 대나무 숲 너머로 막 졌을 때였습니다. 바람이 나무 문틈으로 불어와 말순 할머니의 작은 집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짙은 어둠 속에서 마당에서 나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 마른 잎을 밟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책상에 엎드려 졸던 수진이 깜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그녀는 미간을 찌푸리며 창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밖에는 키 크고 마른 그림자가 야구 모자를 푹 눌러쓴 채 수세미 실억 옆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무언가가 들려 있었죠. 수진이 급히 뛰쳐나갔지만 툇마루에 아무렇게나 접어놓은 종이 조각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밤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집 안에서는 말순 할머니가 막 이불을 고쳐 덮은 참이었습니다. 며칠간의 피로와 마을 사람들의 끊임없는 수군거림에 할머니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수지는 자리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습니다. 편지였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기억 못하시겠지만 저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급이 오는 밤 저를 구해주신 분은 바로 할머니셨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묻지도 않으시고 길가에 쓰러진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할머니 댁에서 닷새를 머물렀습니다. 진작 떠나려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차마 감사 인사를 드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감히 마주하지 못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날 밤 저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돌아가겠습니다. 수지는 편지를 다 읽고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분명 지훈이었습니다. 편지는 우편으로 온 것도 봉투에 담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밤중에 툇마루에 조용히 놓여 있었을 뿐. 다음날 아침 읍내 친구 집에서 하룻밤을 보낸 민준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신발을 벗기도 전에 수진이 건네는 편지를 받아들고 간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민준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놈이 감히 다시 돌아와? 그 자식이 감히 여기에 얼굴을 비춰?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난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확신할 수 없어. 뭔가 굉장히 모순적이야. 오빠는 못 느끼겠어? 만약 그가 그런 짓을 저질렀다면 왜 다시 돌아왔을까? 왜 편지까지 남겼을까? 민준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간단하지. 어머니가 임신한 걸 알고 돈을 뜯어내거나 아니면 낙태를 강요하러 온 거야.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만약 그 사람 자신도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똑똑히 기억하지 못한다면 민주는 잠시 침묵하더니 칼날 같은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죄가 있는 놈만이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주위를 맴도는 법이야. 네가 그놈을 믿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 하지만 나는 그놈을 빗속으로 끌어낼 거야. 같은 시각 신평마을 회관에서는 최 이장이 동네 반장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염주를 돌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마을에 오랜 토박이 노인 한 분이 입을 열었습니다. 말순 씨 일은 주민회의를 공개적으로 열어서 처리해야 합니다. 이렇게 쉬쉬하다가 걷잡을 수 없이 터져버리게 둘 순 없어요. 최 이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에는 이상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거의 자신에게만 들릴 정도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20년 전에 그 일이 다시 반복되게 할 수는 없어. 아무도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지훈의 편지를 수첩에 옮겨 적었습니다. 그녀는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이든 여자와 젊은 남자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 태아의 뒤에는 어쩌면 또 다른 진실이, 누군가가 필사적으로 숨기려 하는 진실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한편 말순 할머니는 대나무 침대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배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연약한 생명은 온갖 험담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죠. 그리고 밖에서는 한 남자가 주머니 속에 낡은 이름이 수놓인 손수건을 넣은 채 가시지 않는 죄책감을 안고 조용히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신평마을의 해가 빠르게 저물었습니다. 바람이 울타리 너머로 불어와 마른 볏짚 냄새와 함께 불길한 기운을 몰고 왔습니다. 마치 무언가 곧 닥쳐올 것을 예고하는 듯이 말순 할머니의 낡은 집에서 수진이 막 아궁이에 불을 지피려 할 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하지도 급하지도 않은, 마치 과거로부터 온 조용한 신호처럼 똑똑똑 3번의 노크 소리.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눈앞에는 햇볕에 그을린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깊고 지친 눈빛을 가진 남자.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지훈입니다. 수지는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이 남자가 돌아올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를 놀라게 한 것은 그의 눈빛이었습니다. 도망치거나 비겁한 자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차마 말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죠. 집안에서 말순 할머니는 지훈이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고 손으로는 이불 끝을 꽉 잡았죠. 얼마나 많은 밤을 그 사람이 돌아오면 무슨 말을 할지, 무엇을 물을지 스스로에게 물었던가. 민준도 막 대문에 들어서던 참이었습니다. 지훈을 보자마자 그는 오랫동안 갇혀있던 분노처럼 달려들었습니다. 네가 감히 여길 다시 와? 이 나쁜 놈아, 우리 어머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수진이 급히 막아섰습니다. 오빠, 잠깐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민주는 지훈의 멱살을 잡고 뺨에 주먹을 날렸습니다. 지훈은 딱딱한 흙바닥에 쓰러졌고 입가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그는 그저 민준을 바라보며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 주먹을 맞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침묵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잠시의 혼란이 지나고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지훈은 말순 할머니와 두 자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아무도 마시지 않은 식은 찻잔이 놓여 있었죠. 집안은 마치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지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예전에 공사 비리를 고발했다가 집단 폭행을 당하고
일자리를 잃고 다른 지역을 떠돌다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를 만났을 때 저는 거의 기진맥진한 상태였습니다. 할머니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입가에 피를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 제삿날 밤 저는 비소리에 잠에서 깼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툇마루로 나갔고 그리고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수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무것도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저 희미하게 불빛과 천둥 소리 그리고 어지러움만 기억납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제 손이 닫혀 있었고 옷에는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몽유병이라도 앓다가 어딘가에 부딪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께서 임신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졌습니다. 저는 어쩌면 제가 그 일을 저지른 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민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분노는 가라앉았지만 눈빛에는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기억하지 못한다면 당신 말이 무슨 의미가 있지? 여기 와서 몇 마디 얼버무리면 끝날 줄 알았나? 지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죠.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 제가 그 일을 저질렀다면 책임지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 말고 다른 누군가가 나타났었다고 믿습니다. 그 말에 말순 할머니가 움찔했습니다. 할머니는 수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눈이 커졌죠. 수진은 어머니도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똑똑히 기억나지 않기에 차마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당에서는 바람이 바나나 잎 사이를 스치며 불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진짜 폭풍이 다가오는 것을 알리는 듯 쏴 소리를 냈습니다. 수진이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DJ 수노인 손수건을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지훈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당신 건가요? 지훈은 말없이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것입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남겨주신 유품입니다. 부적처럼 지니고 다녔고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이해했습니다. 이 일은 단순히 비 오는 밤, 하나의 태아, 그리고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아주 오래전에 묶인 매듭이었고 누군가가 그 매듭이 영원히 풀리지 않도록 애쓰고 있다는 것을. 말순 할머니의 집에서 진실의 첫 단서가 잡힐 무렵 신평마을의 최 이장은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붉은 벽돌이 깔린 3칸짜리 집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등잔불이 희미하게 흔들리며 그의 주름진 얼굴에 세월의 흔적을 비추고 있었죠. 책상 위에는 낡고 해진 서류철이 놓여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먼지 아래 보랏빛 잉크로 쓰인 글씨가 보였습니다. 1999년 은희 사건. 그는 서류철을 열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누렇게 바랜 종이 위로 진술서와 기록, 그리고 이미 마을을 떠난 사람들의 서명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를 멈칫하게 한 이름 하나. 김은희, 말순 할머니의 친동생. 최 이장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서류 마지막에 붉은 줄로 그어진 메모에 꽂혔습니다. 가족 및 지역 명예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비공개 처리할 것을 건의함.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20년 전 그 비 오는 밤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말순 할머니의 동생 은희가 임신했었습니다. 남편도 없이 아이를 가졌다는 이유로 온 마을의 손가락질을 받았죠. 은희는 한사코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아는 사람 집 잔치에서 약을 탄 술을 마신 것 같다고 했죠.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직 가문의 품이라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은희가 마을 사무소에 도움을 청했을 때 막 이장으로 부임했던 그는 침묵했습니다. 그녀가 안타깝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관련자로 지목된 사람이 면사무소 간부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은희는 그 후 마을을 떠나 종적을 감췄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언니 말순은 동생을 끝까지 찾아내겠다 맹세했지만 그 아픔을 20년 넘게 가슴에 묻고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순 할머니,
자신에게 똑같이 무서운 일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비 오는 밤, 정신을 잃은 사람, 아버지를 알 수 없는 태아, 그리고 다시 돌을 던지는 마을. 최 이장은 이를 악물고 손안의 종이를 구겨버렸습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은 징벌인가? 다음 날 아침, 최 이장은 말순 할머니의 집에 나타나 문을 3번 두드렸습니다. 수진이 문을 열고는 놀랐습니다. 이장이 옷은 단정하게 차려입었지만 눈은 퀭하고 머리는 흐트러진 것이 마치 밤을 샌 사람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과 지훈이라는 청년을 좀 만나고 싶네. 집안에서 말순 할머니는 뜨담한 목도리를 마저 뜨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오랜 친구이자 집안의 대소사를 함께해온 그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지금 그는 낯선 사람처럼 서 있었죠. 최 이장님, 들어오세요. 대화는 처음에는 안부 인사로 시작되었지만 점차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최 이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훈 군에게 들었네. 그날 밤 현장에 있었지만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혹시 자네 말고 다른 사람이 할머니가 쓰러진 걸 본 건 아닌지 확실한가? 지훈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비바람과 천둥이 심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이미 정신을 잃은 상태였고 다른 사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치 누군가 방금 자리를 뜬 것 같은 느낌은 있었습니다. 방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말순 할머니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최 이장님, 솔직히 묻겠어요. 그날 그 길을 지나간 다른 사람을 알고 계신가요? 최 이장의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일어나 창가로 가서 마당 앞 차밭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며 젖은 흙냄새를 실어왔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20년 전 자네 동생 은희 씨 사건 때 고발당했던 사람이 한 명 있었지. 그 사람은 아직 이 마을에 살고 있어. 말순 할머니의 손에서 뜨개 바늘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지우는 충격을 받았고 수지는 벌떡 일어났으며 민주는 의자 팔걸이를 꽉 잡았습니다. 누구요? 3사람이 동시에 물었습니다. 최 이장이 돌아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지붕 위로 드리워질 어둠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내가 그 이름을 말하면 누군가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요. 하지만 침묵한다면 말순 씨는 더 큰 고통을 겪게 되겠지. 하루만 시간을 주시오. 확인해 볼 시간이 필요하오. 그날 오후 최 이장이 떠나자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산봉우리에 구름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집 안의 모든 사람 마음속에는 이상한 예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저 태아의 뒤에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과거의 침묵에서 시작된 여러 세대에 걸친 비극의 연쇄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번에는 그 침묵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순 할머니 집에서의 무거운 대화가 있은 지 하루 뒤 최 이장은 밤새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두 이름이 계속 맴돌았죠. 1999년 사건 이후 실종된 김은희, 그리고 동생을 지키려다 결국 똑같은 운명을 맞게 된 언니 김말순. 이른 새벽 그는 자전거를 타고 공동묘지 삼거리에서 20m 떨어진 곳에 사는 박씨 댁으로 향했습니다. 그 집은 평소 왕래가 적고 조용했지만 남들이 잘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작년에 개도둑 사건이 있은 후 비 오는 밤에도 작동하는 자가 설치 CCTV였습니다. 문을 연 사람은 박 씨의 아내인 이 씨 아주머니였습니다. 말이 없고 늘 수건을 머리에 두르고 다니는 말은 최고의 여인이었죠. 최 이장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주머니, 지난 음력 15일 밤에 댁에 정전됐었습니까? 이 씨의 아주머니는 조금 놀란 듯 했습니다. 아니요, 비는 많이 왔지만 저희 집은 태양광 전기를 써서 괜찮았어요. CCTV는 계속 작동했고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근데 본지는 꽤 됐네요. 필요하신가요? 최 이장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네, 꼭 필요합니다. 그들은 낡은 컴퓨터 앞에 앉아 TV 뒤에 연결된 하드 드라이브를 확인했습니다. 영상은 느린 속도로 재생되었습니다. 화면은 흐리고 잡음이 섞였지만
그날 밤의 상황을 파악하기에는 충분했죠. 비는 쏟아지고 번개가 계속해서 번쩍였습니다. 밤 11시 12분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우비를 뒤집어 쓴 채 공동묘지 쪽에서 걸어오던 말순 할머니였습니다. 몇 분 후 할머니는 비틀거리다 길가 덤불 근처에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른 방향에서 또 다른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키가 크고 건장하며 모자를 푹 눌러 쓴 남자. 손에는 작은 손전등이 들려 있었죠. 그는 바로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나무 뒤에 서서 잠시 상황을 살피는 듯했죠. 거의 1분이 지나서야 그는 말순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영상은 20초 넘게 심하게 흔들리며 화면이 끊겼습니다. 화면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 남자가 몸을 숙였다가 등을 돌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만 보였습니다. 잠시 후 지훈이 비틀거리며 나타나 쓰러진 말순 할머니를 보고는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최 이장이 책상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멈춰. 저 남자가 떠날 때 화면을 확대해봐. 이씨 아주머니가 그대로 따랐습니다. 화면은 흐릿했지만 폭풍우 속 번갯불에 비친 회색 양복 조끼, 책 넓은 중절모, 그리고 약간 다리를 저는 걸음걸이가 드러났습니다. 최 이장은 그대로 굳었습니다.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죠. 설마 그 사람인가? 그날 밤 그는 직접 영상 사본을 가지고 말순 할머니의 집으로 갔습니다. 민준과 수진, 그리고 지훈도 모두 함께 있었습니다. TV 화면에서 영상은 모두의 심장을 옥죄듯 반복 재생되었습니다. 지훈보다 먼저 말순 할머니에게 접근한 제3의 인물이 있었고 그는 전혀 낯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수진이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손전등 불빛이나 목소리 같은 거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말순 할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한 줄기 기억이 등골을 서늘하게 스쳤습니다. 독한 향수 냄새랑 돌길 위를 걷는 구두굽 소리가 났어. 민준이 지훈을 돌아보았습니다. 자네는 고무신을 신었고 향수도 안 뿌렸잖아. 자네가 아니야. 지훈은 입술을 굳게 다문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순 할머니가 최 이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최 이장은 몇 초간 침묵하다가 목이 맨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름이 하나 있지만 그 이름을 말하면 온 마을이 뒤집어질 거요. 수진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지 않으시면 저희 어머니는 억울함에 서서히 죽어가실 거예요. 최 이장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는 휴대전화를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는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급히 만나야겠습니다. 20년 전 김은희 씨 사건, 그리고 지금은 그 언니에 관한 일입니다. 마을에 다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개 짖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또 다른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죠. 하지만 그것은 하늘의 폭풍이 아니라 사람들 마음속의 폭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무도 피할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평마을은 잠시 조용했습니다. 폭풍은 멎었지만 사람들 마음속에는 여전히 먹구름이 가득했죠. 전직면 부의장이자 현재는 은퇴한 강대호 씨의 집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계속해서 울렸습니다. 문을 두드린 사람은 최 이장이었습니다. 평소의 느긋한 촌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방문이 아니라 신문을 하러 온 듯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문이 열리고 뚱뚱한 체격에 얼굴이 붉은 강대호 씨가 낡은 줄무늬 잠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최 이장을 보자 그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아침부터 무슨 심각한 일이라도 있어? 최 이장이 짧게 답했습니다. 비 오는 밤과 할머니, 그리고 1999년의 일에 대해 이야기해야겠습니다. 집안은 담배 냄새와 진한 차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벽에는 낡은 신문지가 빼곡히 붙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아직 비우지 않은 재떨이가 놓여 있었죠. 최 이장은 자리에 앉아 주머니에서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박시댁 CCTV 영상입니다. 말순 할머니가 공동묘지 앞에서 쓰러지던 날 밤이 찍혀 있어. 강대호 씨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래서요? 내가 무슨 상관이요? 최 이장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상을 재생했고 중절모를 쓰고 회색 양복 조끼를 입은 그림자가 덤불을 지나가는 장면이 나오자
강대호 씨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움츠렸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마치 영상 속에서 자신을 본 듯 흔들렸습니다. 난 그날 밤밖에 나간 기억이 없소. 당신은 딱딱한 굽의 구두를 신고 태양이라는 상표의 향수를 뿌리며 2012년 오토바이 사고로 왼쪽 다리를 절뚝거리지. 영상 속 남자도 똑같소. 최 이장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침묵이 돌벽처럼 두껍게 쌓였습니다. 당신이 지훈 군보다 먼저 말순 할머니 곁으로 갔소. 당신은 거기 서서 몸을 숙였고 그 후 20초간 영상 신호가 끊겼지. 그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요? 강대호 씨는 의자 팔걸이를 꽉 잡았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나는 고의가 아니었소. 바로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다름 아닌 민준과 지훈이었습니다. 그들은 최 이장이 전화할 때부터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으르렁거렸습니다. 당신이었어. 지훈 씨가 아니라 당신이었어. 지훈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분노가 아닌 처절한 비통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온 마을의 의심을 받고 양심의 가책에 시달렸던 시간이 마침내 답을 찾았지만 그것은 안도감이 아니라 정의에 대한 마지막 믿음마저 무너뜨리는 충격이었습니다. 강대호 씨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땀이 줄줄 흘렀죠. 나는 그저 할머니를 부축하려던 것뿐이었소. 하지만 몸을 숙였을 때 왜 그랬는지 나도 모르겠소. 아마 과거 때문에, 술 때문에 이성을 잃었소. 어머니가 어떻게 되셨는지 아세요? 70살에 임신하셨다고요. 온 마을이 어머니에게 돌을 던지는 동안 당신은 여기 앉아서 이성을 잃었다고 말하는 겁니까?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지훈이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사람을 해쳤다고 생각해서 자수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었군요. 아십니까? 저는 한 달 내내 제가 짓지도 않은 죄를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최 이장은 아무 말 없이 USB를 챙겨 일어섰습니다.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나머지는 법의 몫이었습니다. 강대호 씨가 강제 추행 및 중상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소식은 마른 숲에 불이 붙으면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조용하던 마을은 이제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그들이 믿고 존경했던, 덕망 높다 칭송했던 사람이 이 비극의 가장 큰 어둠이었다니. 말순 할머니는 그 소식을 듣고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등에 지고 있던 무거운 짐이 마침내 내려진 듯 깊은 한숨을 내쉴 뿐이었습니다. 수진이 어머니를 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틀리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어요. 이번에는 정의가 어머니 편이에요. 말순 할머니는 딸의 손을 잡고 산기슭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서는 새로운 달의 첫 햇살이 풀숲 위로 막 비치고 있었습니다. 강대호 씨가 말순 할머니에 대한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소환되었다는 소식은 신평마을을 휩쓴 어떤 바람보다도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충격을 넘어 경악했습니다. 매년 설날이면 연단에 올라 연설을 하고 마을 회관에 명예로운 사진이 걸렸던 그 남자가 이제 20년간 범죄를 숨겨온 바로 그 회색 옷을 입은 채 끌려가다니. 다음 날 아침 말순 할머니의 집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더 이상 이전처럼 비웃거나 경멸하거나 수군거리기 위해 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제 모두의 눈에는 미안함이, 입에는 조심스러운 위로와 뒤늦은 사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말순 씨, 내가 잘못했네.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었는데. 아주머니, 이 못된 입을 용서해 주시오. 나는 정말로 부정한 일인 줄 알았지. 이전에 할머니를 보고 행실이 나쁘다고 말했던 김영감조차 머뭇거리며 문 앞까지 찾아와 손에 든 덜 익은 바나나 한 다발을 떨리는 손으로 마당에 내려놓았습니다. 미안하오. 내가 실언했소. 말순 할머니는 의자의 등을 기댄 채 앉아 있었습니다. 길고 긴 밤샘으로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죠. 이제 아랫배는 낡은 갈색 옷 아래로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웃지도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말했습니다. 말은 바람과 같아서 한번 뱉으면 다시 잡기 어렵지요. 하지만 죄는 어떤 바람으로도 가릴 수 없는 법입니다. 사회적 폭풍이 잦아들 무렵
생물학적인 폭풍이 닥쳐왔습니다. 그날 밤 말순 할머니는 극심한 복통을 호소했고 온 가족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민주는 의사를 찾아 뛰어다녔고 수지는 급히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지훈이 가장 먼저 할머니를 차에 태웠습니다. 그의 손은 전에 없이 떨리고 있었죠. 군립병원은 즉시 할머니를 산부인과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날 당직이었던 의사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환자는 70세, 임신 5개월 이상이며 극심한 복통과 비정상적인 자궁수축 증상을 보입니다. 조산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한 간호사가 속삭였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 봐요. 지우는 응급실 밖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서 있었습니다. 수진이 그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왔어. 어머니가 이렇게 쓰러지시게 둘 순 없어. 정희가 겨우 모습을 드러냈는데 응급실 안에서 말순 할머니는 고통에 신음하며 자신이 뜨담한 목도리를 앙상한 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할머니는 수술실의 불빛이 마치 떨어지는 별처럼 번쩍이는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잠재의식 속에서 할머니는 동생 은희가 풀밭에 서서 웃고 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은희는 원망하지도 슬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말했죠. 언니, 이번에는 언니가 살아야 해. 나 대신 살아야 해. 말이 끝나자마자 한 줄기 눈물이 할머니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의식이 희미해졌습니다. 복도 밖으로 의사가 나왔습니다. 표정은 굳어 있었죠. 모두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의사가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일단 태아는 지켰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48시간 동안 면밀히 지켜봐야 합니다. 환자가 매우 쇠약해서 또 한 번 충격을 받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세 사람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마음을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어머니의 생명과 흙탕물에 빠졌던 한평생의 명예를 되찾기 위한 또 다른 싸움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군립병원 203호실. 말순 할머니는 길고 긴 진통 끝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뱃속에서 약하게 뛰고 있는 생명의 씨앗을 지키기 위해 온몸의 기력이 다 빠져나간 듯 했습니다. 수지는 곁에 앉아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고 지우는 조용히 사과를 얇게 깎아 쟁반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지만 모두의 눈빛에는 한 가지 소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살아야 한다. 더 이상 혼자 싸우시는 게 아니니까. 밖에서 민주는 복도에 서서 담배를 피우려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에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김말순 씨, 아드님 맞죠? 그가 돌아보자 옅은 꽃무늬 옷에 낡은 모자를 쓴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세월의 풍파에도 흐려지지 않은 맑은 눈빛을 가지고 있었죠. 그녀는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박 씨라고 합니다. 옛날에 말순 씨, 그리고 은희 씨와 같이 부녀회 활동을 했어요. 오늘 아침에 우연히 낡은 궤장 밑에서 이걸 발견했는데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병원으로 왔어요. 박 씨 아주머니의 손에는 낡은 흑백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사진에는 세 사람이 찍혀 있었죠. 말순 할머니, 동생 은희, 그리고 환하게 웃고 있는 키 큰 남자. 사진 밑에는 보랏빛 잉크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1999년 봄, 집안 제사에서. 민주는 사진을 받아들고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이 남자는 누구죠? 박 씨 아주머니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강대호 씨예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박 씨 아주머니는 낡은 편지 조각도 꺼내 보였습니다. 종이는 누렇게 변했지만 글씨는 선명했습니다. 그날 밤 비가 많이 왔어. 나는 억지로 술을 마셨고 어떻게 집에 돌아왔는지 기억나지 않아. 아침에 일어나니 옷은 흐트러져 있고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어. 언니에게 물었지만 언니는 내가 먼저 집에 갔다고 했어. 무섭고 혼란스러웠지만 누군가 나를 해쳤다는 걸 직감했어. 나에게 술을 따르라고 권했던 그 사람인 것 같아. 하지만 말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까봐 두려워. 나는 마을을 떠날게. 언니, 나 찾지 마.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니까. 편지 끝에는 희미한 서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은희. 수진과 민주는 편지를 다 읽고 목이 메었습니다.
이 편지는 20년 전 은희가 마을을 떠나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든 사건의 마지막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세 사람은 편지를 들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수사팀장은 잠시 말을 잃더니 말했습니다. 1999년 사건 파일을 다시 열겠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렀어도 진실은 제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저녁에 말순 할머니가 정신을 차렸을 때 수진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옛날 친구분이 찾아오셨어요. 박씨 아주머니요. 기억나세요? 말순 할머니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죠. 기억나지. 마지막으로 은희를 터미널에 데려다 준 사람이잖아. 그 아주머니가 이모 편지를 간직하고 계셨어요. 제사 때 찍은 사진도요. 저희가 경찰에 제출했어요. 말순 할머니는 딸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에는 힘이 실려 있었죠. 은희가 그랬어. 언니가 오래 살다 보면 진실이 스스로 길을 찾아올 거라고. 이제야 그 말을 믿겠구나. 복도 밖에서 지우는 홀로 서서 비가 내리는 병원 마당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은희 이모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살아있을까? 아니면 세상을 떠났을까? 만약 살아있다면 어쩌면 나의 친어머니일지도 모른다. 그 생각은 하늘을 가르는 번개처럼 그의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는 급히 돌아 말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베개에 등을 기댄 채 배 위에 가만히 손을 얹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핏줄이지만 두 세대의 억울함을 품고 있는 핏줄. 국립병원 지붕 위로 밤이 천천히 내렸습니다. 203호실. 말순 할머니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지만 얼굴은 한결 나아져 있었습니다. 뱃속 태아의 심장박동도 안정을 찾았다고 의사는 전했죠.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지우는 아니었습니다. 저녁 내내 그는 창가에 앉아 박씨 아주머니가 가져다준 낡은 편지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은희 이모의 편지. 짧고 절박하며 가슴을 애는 듯한 쓴맛이 담긴 글씨. 한 가지 생각이 지훈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내 어머니가 은희 이모라면 나는 누구인가? 억울한 하룻밤의 산물인가? 침묵의 결과물인가? 그는 문득 어릴 적 자신을 키워준 양어머니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양어머니는 늘 지훈이 2000년 9월 비 오는 밤 젊은 앞에서 주워온 아이라고 말했습니다. 서류도 친척도 없이 그저 붉은 털실 목도리 하나에 쌓여 있었다고. 다음날 아침 지훈은 휴가를 내고 2년 전 돌아가신 양어머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은 이제 먼지 쌓인 빈집이 되어 있었죠. 그는 양어머니가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낡은 물건들을 보관해두던 괴짝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아냈습니다. 낡은 천으로 싼 작은 수첩. 첫 장에는 서툰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아이를 거둔 날의 기록 2000년. 두 번째 장에는 손으로 쓴 글이 있었습니다. 9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 젊은 앞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다. 포대기를 열어보니 갓 태어난 남자아이가 깡마르고 약하게 누워 있었다. 포대기 안에는 작은 쪽지가 끼워져 있었다. 저는 죄인입니다. 부디 제 아이를 키워주세요. 이름은 지훈입니다. 이 아이는 어미의 원한을 짊어지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야 합니다. 나는 동정심 때문이 아니라 아이가 눈을 떴을 때 마치 내가 놓쳐버린 또 다른 삶을 보는 듯한 눈빛 때문에 이 아이를 거두기로 했다. 지훈은 수첩을 든 채 손을 떨었습니다. 목이 메어왔죠. 지훈이라는 이름은 양어머니가 지어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친어머니가 남겨준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병원으로 돌아온 그는 수진과 민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세 사람은 말을 잃었습니다. 각자 다른 충격에 휩싸여 있었죠. 만약 지훈 씨가 은희 이모 아들이라면. 민준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촌이네. 수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자기 조카를 몇 달 동안이나 뱃속에 품고 계셨던 거야. 아무것도 모른 채. 그날 밤 지훈은 말순 할머니의 침대 곁에 앉았습니다. 처음으로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더 이상 낯선 사람도 억울한 의심을 받던 사람도 아닌 바로 조카로서 죄송해요.
어머니의 삶에 상처를 주는 방식으로 나타나서 말순 할머니는 대답이 없었지만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마치 꿈결 속에서 할머니의 영혼이 그 말을 들은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희 씨가 실종된 시기와 일치하는 입양 기록을 한 사찰에서 찾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기록은 불완전했지만 은희 씨의 필체와 지훈이 어릴 때 감싸여 있던 붉은 털실 목도리의 무늬와 일치하는 1000조각이 있었습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은희는 아이를 낳았고 절망 속에서 아이를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운명은 기이한 윤회의 고리를 통해 그 아이를 다시 친가족에게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바로 할머니, 말순이 새로운 생명, 온 가문에 새로운 희망을 품고 있을 때 모든 기억의 조각들을 맞춘 후 지훈은 병원 복도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일기장과 빛바랜 붉은 털실 목도리를 꽉 쥐고 있었죠. 그는 자신이 은희 이모의 아들이자 말순 할머니의 조카라는 것을 알았지만 차마 사실을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임신 중인 할머니의 건강이 위태롭고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겪은 상태에서 또 다른 충격은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수지는 지훈이 울고 있다는 것을 가장 먼저 알아차렸습니다. 소란스럽지도 격정적이지도 않은 그저 단단한 뺨 위로 조용히 흐르는 눈물. 오빠, 다 알았구나?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께 숨기는 거 원망 안 해. 어머니는 진실보다 안정이 먼저 필요하니까. 그날 밤 병원에서 위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태아가 비정상적으로 심하게 움직였고 말순 할머니는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당직 의사들이 급히 모였습니다. 주치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산모는 70세, 심장 기능 저하 조짐이 보입니다. 지금 제왕절개를 하면 산모를 살릴 확률이 낮고 아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면 둘 다 잃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감히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쇠약한 한 생명과 아직 세상에 나오지 못한 또 다른 생명. 누구를 지키고 누구를 포기해야 하는가. 회복실에서 말순 할머니는 반쯤 의식이 없는 상태로 땀을 흘리며 한 사람의 이름만 불렀습니다. 은희야, 가지 마라. 은희야. 수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리고 지훈은 처음으로 할머니 앞에 섰습니다. 더 이상 모호한 관계가 아니었죠.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저 여기 있어요, 어머니. 저 지훈이에요. 은희 이모 아들이요. 할머니가 들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굳게 감긴 눈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 줄기 늙은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수술은 새벽 1시에 시작되었습니다. 가족들은 밖에서 심장이 매달린 듯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45분이 지났을 때 가녀린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섣불리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소식이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5분, 10분이 지나고 마침내 주치의가 나와 마스크를 벗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산모와 아이 모두 고비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집중 관찰이 필요하고 며칠간 말을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원도에서 70세 산모가 제왕절개로 출산했다는 소식은 폭풍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인터넷 뉴스, SNS, 심지어 지역 방송국까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비난이 아닌 경외의 목소리였습니다. 강원 땅의 가장 강인한 여인, 현실 속의 기적. 이틀간의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말순 할머니가 가장 먼저 본 것은 포대기 속에서 곤히 잠든 아기를 안고 있는 지훈이었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초봄의 바람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저예요. 지훈이에요. 은희 이모의 아들, 어머니의 친조카예요. 할머니는 말을 할 수 없었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어머니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아무도 잃지 않았어요. 어머니도 조카도 모두 돌아왔어요. 평생을 억울함 속에서 침묵의 무게와 짓밟힌 명예를 짊어지고 살았던 할머니. 하지만 그 순간 지훈의 품에 안겨 잠든 작은 아이를 보며
모든 고통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마침내 생명은 빛의 편에 서기로 선택했던 것입니다. 기적 같은 출산 후 일주일, 말순 할머니는 몸을 일으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쇠약했지만 그 눈빛에는 수십 년간 볼 수 없었던 생기가 넘쳤습니다. 평안이라고 이름 지어진 아기는 침대 옆 요람에서 얌전히 누워 있었습니다. 때때로 갓 피어난 새의 날개 같은 작은 손을 꼼지락거렸죠. 지우는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더 이상 헛소문의 주인공이 아닌 가족과 함께 폭풍우를 헤쳐나온 아들이자 조카로서 말순 할머니가 회복하는 동안 신평마을 면사무소는 경찰과 협력하여 마을회관에서 공개적인 명예회복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는 지난 30년간 전례가 없던 일이었습니다. 최 이장이 엄숙한 목소리로 설명회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공식적으로 김말순 어르신께서 어떠한 비도덕적 행위도 하지 않으셨으며 억울한 사건의 완전한 피해자임을 선언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김말순 어르신과 가족분들께 공식적인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에는 주저하던 박수 소리가 이내 진심이 담긴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터져 나왔습니다. 머리는 희끗했지만 고개를 당당히 든 할머니는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내가 누구였는지 기억해달라고는 않겠습니다. 다만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잘못 기억하지만 말아주시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산기슭 작은 집에 모여 앉아 있을 때 지역 보건소 직원이 갑자기 편지 한 통을 가져왔습니다. 멀리서 온 편지로 발신일란에는 죄 많은 여인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지훈이 편지를 열자 온 가족은 숨을 죽이고 둘러쌌습니다. 말순 언니에게 언니가 이 편지를 읽게 된다면 제가 25년간의 도망 끝에 마침내 용기를 냈다는 뜻이겠지요. 저는 다른 이름으로 아무도 저를 모르는 곳에서 살고 있어요. 저는 조용히 작은 양장점을 열고 비가 오는 계절마다 가게 문 앞에 앉아 기와장을 타고 흐르는 빗물을 보며 언니를, 집을, 그리고 단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한 제 아이를 생각했어요. 저는 언니가 살아있을 거라고 항상 믿었고 만약 그 아이가 살아있다면 착한 사람일 거라고 믿었어요. 누구의 용서도 바라지 않아요. 다만 언젠가 운명이 이끌어 단 한 번이라도 그 아이를 다시 만날 수 있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언니, 부디 건강하세요. 은희집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꽉 쥐었습니다. 수진이 어머니의 어깨를 감쌌고 민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살아계셨구나. 지우는 그대로 굳어서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창밖, 비가 그치고 초승달이 나뭇가지 사이로 비치는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어머니, 살아계셨구나. 다음날 아침, 지우는 편지를 들고 조용히 버스에 올랐습니다. 말순 할머니에게는 말하지 않고 작은 쪽지만 남겨두었죠. 평생에 꼭 한 번은 만나야 할 사람을 찾으러 갑니다. 버스에 앉아 지우는 처음 양어머니가 자신을 품에 안았던 순간을, 그리고 어머니라 속삭였을 때 말순 할머니가 흘렸던 눈물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25년간 죄책감 속에서 살아온 한 여인을 생각했습니다. 앞길은 멀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뚜렷한 방향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찾아가는 것, 원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용서하기 위해서. 강원도에서 남쪽 도시로 향하는 시외버스는 6시간 내내 국도를 따라 덜컹거렸습니다. 지우는 낡은 편지와 말순 할머니와 은희 이모가 함께 찍힌 사진을 품에 안고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비는 오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초조함과 눈물이 뒤섞여 버스가 굴러갈 때마다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기억에 심장이 닿는 듯 했습니다. 그는 도시의 북부 터미널에서 내렸습니다. 편지에 적힌 주소를 찾기 위해 휴대전화를 열 때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고즈넉한 골목, 양장점 향림. 그곳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작고 평화로운 골목이었습니다. 양장점은 향림 의상실, 여성복 및 학생복 수선이라는 소박한 간판을 달고 있었죠. 가게는 낡았지만 깨끗하고 정갈했습니다. 지우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다가갔습니다. 이상하게도 친숙하면서도 낯선 기분, 마치 오래된 지붕에 맺힌 빗방울 냄새 같았습니다. 가게 앞에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인이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돋보기를 낀 채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낡은 사진 속 모습과 닮아 있었죠. 묻거나 확인할 필요도 없이 핏줄의 직감이 저 사람이 어머니라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감히 부를 수가 없었죠. 그 여인이 평온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낡은 재봉틀, 몇몇 옷감 조각, 문에 걸린 교복들. 그 삶에는 눈물도, 소문도, 죄를 묻는 마을 회의도 없었습니다. 지우는 가까이 다가갔지만 3미터 정도의 거리를 두고 멈췄습니다. 여인이 고개를 들어 정중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옷 수선하러 오셨나요? 지우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옷을 맞추러 온 게 아니라 어머니를 찾으러 왔습니다. 여인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손에 든 바늘이 바닥에 떨어져 시멘트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지우는 사진을 꺼내 보였습니다. 오른쪽이 어머니, 그리고 다른 분이 김말순 할머니입니다. 어머니 성함이 김은희 맞으시죠? 여인은 마치 25년 전 과거로 끌려간 듯 굳어버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아들고 자신의 젊은 시절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이 사진을? 지우는 대답 대신 양어머니의 낡은 수첩과 빛바랜 붉은 털실 목도리를 꺼내 보였습니다. 제 이름은 지훈입니다. 2000년에 어머니께서 절문 앞에 두고 가신 아기입니다. 여인의 얼굴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입을 막았고 눈은 붉어졌으며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세상에, 내 아들이란 말이니? 지우는 다가가 무릎을 꿇고 그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아요. 그저 어머니가 살아계시고 단 한 번이라도 한 번도 말하지 못했던 모든 사랑을 담아 어머니라고 부르고 싶었어요. 여인은 그를 와락 껴안고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그 광경, 젊은 남자가 작은 양장점 앞에서 중년의 어머니를 껴안고 있는 모습. 유전자 검사도 증명서도 필요 없었습니다. 오직 눈물과 온기만으로도 재회를 증명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춰섰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인생에는 설명이 필요 없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모두가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두 모자는 마주 앉아 모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나는 공포에 질려 임신 사실을 숨긴 채 도망쳤어. 언니를, 마을을 돌아볼 용기가 없었지. 아이를 낳고는 절에 너를 맡기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단다. 매년 고향에 편지를 썼지만 붙이지는 못했어. 두렵고 비겁했지. 그러다 언니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는 마주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어. 지훈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한 번 저를 버리셨지만 저는 어머니를 버리지 않을 거예요. 두 사람은 다시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더 이상 눈물은 없었습니다. 오직 같은 박자로 뛰는 심장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20여 년을 가짜 이름과 희미한 신분으로 살아온 은희 씨는 한때 신평마을 전체를 뒤흔들었던 사건의 중심에서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변명하거나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마주하고 끝맺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머니를 설득한 것은 지훈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머니를 미워하고 경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빛으로 걸어 나올 때 비로소 스스로를 해방시킬 수 있는 거예요. 마을로 돌아가는 길은 8월의 부드러운 햇살이 내리쬐는 아침이었습니다. 은희 씨는 옅은 회색 아우자이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얼굴에는 젊은 날의 모습이 없었지만 눈빛은 이상하리만치 맑았습니다. 마을 어귀 다리를 지나자 차가 멈췄습니다. 풍경은 그대로였습니다. 이끼 낀 좁은 골목, 길가의 키 큰 나무들, 정자에서 장기를 두는 노인들. 단 한 가지 다른 점은 돌아온 이의 발걸음마다 기억의 숨결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은희 씨를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은 박씨 아주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굳어 있다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로 너였구나, 은희야. 지우는 어머니를 부축해 말순 할머니의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대나무 대문이 열렸습니다. 마당에서는 말순 할머니가 손주에게 우유를 먹이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할머니의 어깨를 비스듬히 비추며 목이 메일듯 평화로운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분노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생을 잃어버렸던 두 여인이 이제 서로를 보며 잃어버렸던 심장의 한 조각이 돌아온 것을 느끼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은희 씨는 천천히 걸어가 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언니, 미안해. 내 잘못 때문에 언니가 평생의 짐을 지게 했어. 말순 할머니는 말없이 떨리는 손을 뻗어 동생의 희끗희끗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나는 아주 오래전에 용서했다. 그저 네가 돌아오기만을 바랐을 뿐이야. 온 가족이 목이 메었습니다. 수진과 민주는 뒤에서 눈물을 글썽였고 모든 것을 연결한 지우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어머니의 아들이 어머니가 감히 하지 못했던 일을 해냈어요. 은희 씨가 돌아왔다는 소식은 들판을 가로지르는 바람처럼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신평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렸지만 두 여인이 원한 없이 오직 사랑과 치유로 서로를 마주하는 모습을 직접 보자 수군거림은 점차 잦아들었습니다. 최 이장이 직접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많은 말을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잘못했습니다. 이제 두 분께서 평안히 지내시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이 마을은 대개 사죄의 빚을 졌습니다. 그날 밤 은희 씨는 25년 만에 처음으로 언니와 함께 텐마루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부모님에 대해, 어릴 적 달밤에 대해, 그리고 이제 기억 속에서 제가 되어버린 억울했던 그 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은희 씨는 돗자리 위에서 평안이와 놀고 있는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평생 엄마 소리 한번 못 들어보고 살 줄 알았는데 지훈이 미소 지으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침내 어머니께서 제가 시작된 바로 그곳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신평마을 사람들은 겉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날 오후 이후로 더 이상 등 뒤에서 수군거리지 않았습니다. 시선이 바뀌었고 도망쳤던 한 여인의 용기로부터 존경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감동적인 재회 후 모든 것이 마침내 평온의 궤도에 들어선 듯했습니다. 은희 씨는 신평마을에 남아 상기승 낡은 집에서 언니 말순과 함께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지우는 가끔씩 일 때문에 서울과 고향을 오갔지만 마을에 올 때마다 조카를 돌보고 어머니와 이모가 채소를 심고 집을 수리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몇 년 전 무너졌던 마당도 다시 세웠죠. 평안히 강인함 속에서 태어난 아이는 매일 자라났습니다. 그 눈빛은 억울함을 짊어졌던 한 어머니와 도망쳐야 했던 또 다른 어머니의 생명력을 모두 물려받은 듯 맑고 영리했습니다. 그러나 초가을의 어느 날 신평마을이 여전히 황금빛 햇살과 햅쌀 냄새로 가득할 때 낯선 그림자가 말순 할머니의 집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70세 가까이 되어 보이는 마르고 머리가 희끗하며 다리를 저는 남자였습니다. 아무도 그를 바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은희 씨는 그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 사람이에요. 바로 20여 년 전 은희 씨의 인생을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틀어버렸던 그 남자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죽었거나 떠났다고 생각했던 그가 낡은 모자를 손에 든 채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깜짝 놀랐고 지우는 어머니 앞을 막아서며 칼날 같은 눈빛을 보냈습니다.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그 남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내가 무슨 면목이 있겠소. 하지만 눈을 감기 전에 은희 씨와 말순 씨 그리고 저 아이에게 직접 사죄의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소. 온 가족이 침묵했습니다. 은희 씨는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심장이 거세게 뛰었죠. 20여 년간 그녀는 수치심과 고통 속에서 살았지만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미안하다는 두 마디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목이 메었습니다. 왜요? 왜 그날 저를 해치고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모든 것을 내버려 두셨나요? 남자는 말순 할머니와 은희의 아들인 지훈 그리고 과거 사람들이 험담하고 판결하고 죄를 씌웠던 바로 그 마당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는 비겁자였소. 두려웠고 그 사건 이후 다른 지역으로 발령받아 도망쳤소. 징계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도망친 거요.
나는 죄책감 속에서 살았소. 아내는 우라병으로 죽었고 자식은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않았소. 나는 저주받아 마땅하오. 하지만 오늘 내게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머리 숙여 사죄하겠소. 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은희 씨가 조용히 아들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건 내 아이가 살아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야. 더 이상 누가 대가를 치르는 것을 원치 않아. 그저 남은 날들이 평안하기만을 바랄 뿐이야. 말순 할머니도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마을은 한때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우리는 더 이상 침묵이 누구의 인생도 죽이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늙은 남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죄책감과 함께 죽을 것이라 생각했던, 용서한다는 두 마디를 결코 듣지 못할 것이라 여겼던 자의 울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훈과 민주는 과거 사건의 전말과 현재의 명예회복 과정을 담은 경위서를 작성하여 면사무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아픔을 들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침묵의 대가에 대한 경고로서 진실을 기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신평마을은 처음으로 마을 역사 기록에 억울했던 한 사람과 죄를 지었던 한 사람의 이름을 명확히 기록했습니다. 처벌이 아닌 해방을 위해서. 그날 밤 은희 씨는 오래전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해 향을 피웠습니다. 어머니, 제가 마침내 과거를 돌아볼 용기를 냈어요. 늦었지만 돌아왔어요. 마당에는 가을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요람에서 평안이가 옹알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로운 세대는 원한을 물려받지 않고 어둠 속에서 일어설 줄 알았던 사람들의 용기만을 물려받은 채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인생을 깊은 어둠 속으로 밀어넣었던 과거의 가해자와 마주한 후 신평마을은 마치 새로운 장으로 들어서는 듯했습니다. 낡은 상처는 더 이상 피를 흘리지 않고 용기 있는 마주함과 용서를 통해 새살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은희 씨는 말순 할머니와 함께 살기로 완전히 정착하며 이 15년의 유랑 끝에 태어난 곳으로 공식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첫날, 그녀는 낡은 나무 장롱을 열어 처녀 시절 넣어두었던 옷감들을 꺼내보았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눈빛은 이상하게 빛났죠. 언니, 나 마당 한쪽에 양장점을 다시 차리고 싶어. 크고 화려하지 않게 그저 끊어졌던 것들을 다시 잇기 위해서. 말순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나는 평안이를 돌봐주마. 한 사람은 바느질하고 한 사람은 손주를 보니 우리 두 늙은이가 아이 하나 키우는 셈이네. 지훈은 서울과 고향을 여러 번 오간 끝에 결국 근무지를 고향 근처 시내 지사로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아이가 정이 부족하게 크는 걸 원치 않아요. 어머니와 이모님이 더 이상 짐을 지게 할 수도 없고요. 어느 평화로운 저녁 식사 자리, 생선 조림과 나물, 된장찌개가 차려진 밥상 앞에서 지훈이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 결혼하고 싶습니다. 식탁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후 말순 할머니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이고, 그런 일인 줄 알았지. 나이가 30인데 결혼 안 하면 누가 널 데려가겠니? 은희 씨가 웃었습니다. 마음에 둔 처자가 있니? 데려와서 인사시켜야지. 그녀의 이름은 연주, 도립병원 간호사였습니다. 말순 할머니가 임신 막바지에 있을 때 돌봐주었던 사람이었죠. 다정하고 이해심 많으며 특히 평안이를 친자식처럼 아꼈습니다. 인사를 드리러 온 날, 그녀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와 은희 씨와 말순 할머니에게 공손히 절하며 꿀처럼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지훈 씨와 결혼하는 건 이 가족 전체와 결혼하는 거니까요. 결혼식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집 마당,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서 조촐하게 열렸습니다. 은희 씨는 연주의 웨딩드레스를 매만져주며 한 땀 한 땀 깊은 축복을 수놓듯 바느질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손주를 안고 붉은 한복을 입은 아들이 현명한 아내 곁에 서 있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에서 평안히 아버지가 웃고 있겠지. 결혼 후 지훈과 연주는 낡은 집 바로 옆에 아담하고 따뜻한 작은 집을 지어 이사했습니다. 아침마다 연주는 평안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오후에는 은희 씨의 양장점에 들러 수선할 옷을 가져왔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채소를 키우고 닭을 치며 소박하지만 평온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늦가을 오후, 온 가족이 텐마루에 둘러앉았습니다. 바람은 시원했고 나무잎이 흩날렸으며 평안이는 옹알거리며 숫자를 세고 있었습니다. 은희 씨는 뜨개질을 하고 말순 할머니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지우는 주위를 둘러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예전에는 집이란 지붕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야 알겠어요. 집이란 조건 없는 사랑으로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는 곳이라는 걸.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부드러운 바람 소리와 집 전체를 따뜻하게 만드는 아이의 웃음소리만이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신평마을의 삶이 마치 산기슭을 흐르는 작은 시냇물처럼 다시 평온해졌다고 생각했을 때 초겨울 아침 낯선 편지 한 통이 말순 할머니의 집으로 배달되었습니다. 봉투에는 조심스럽게 제가 들은 이야기 중 가장 강인한 여인 김말순 어르신께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의아해했습니다. 은희 씨가 편지를 열자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온 독립 언론인 민준호라고 합니다. 강원도로 출장을 왔다가 우연히 도립병원에서 근무했던 한 간호사로부터 댁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연주였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더 알아보고 이 작은 마을에서 세 세대에 걸친 여성들이 겪어온 여정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고통과 차별을 겪으면서도 사랑을 지켜낸 분들, 만약 허락해 주신다면 저는 이 이야기를 진솔한 기록으로 남겨 세상에 믿음을 전파하고 싶습니다. 수많은 거짓 속에서도 여전히 선함과 용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3일 안에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만약 동의해 주신다면 직접 찾아뵙고 온 마음으로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온 가족이 침묵했습니다. 지우는 미간을 찌푸렸고 연주는 머뭇거렸습니다. 저는 그저 대화 중에 한 이야기였는데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줄은 몰랐어요. 은희 씨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무도 알 필요 없어. 그저 우리 가족이 평안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하지만 뜻밖에도 말순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다. 우리는 이야기해야 한다. 동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처럼 고통받았던 사람들이 이겨낼 수 있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사흘 후 젊은 언론인 민준호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소박하고 예의 발랐으며 집 안으로 들어설 때마다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맑은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픔을 파헤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너무 쉽게 인간성을 잊어버리는 시대에 아름다운 진실을 기록하고 싶을 뿐입니다. 준호는 일주일 내내 머물며 대화하고 녹음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는 매일 오후 말순 할머니와 함께 앉았고 은희 씨와 함께 장에 갔으며 평안이와 놀아주고 지훈으로부터 길을 잃었던 걸음, 친어머니를 다시 찾았던 순간 분노가 눈물로 변했던 모든 과정을 들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준호는 마을 어귀로 이어지는 붉은 흙길에 서서 뒤돌아 물었습니다. 만약 선택할 수 있다면 과거를 모두 지우고 싶으신가요? 은희 씨가 슬프게 웃었습니다. 과거가 없었다면 어떻게 오늘의 제가 있겠어요? 어두운 날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등불의 소중함을 알았겠어요? 2달 후 버려진 아이와 한 마을을 치유한 새 여인이라는 제목의 긴 기사가 한 유령 매체에 실렸습니다. 기사는 SNS를 통해 널리 퍼져나가며 큰 감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많은 언론사가 은희 씨를 올해의 가장 용감한 여성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이 직접 인터뷰를 요청하러 왔을 때 그녀는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평범한 여자입니다. 단지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을 뿐입니다. 신평마을은 갑자기 낯선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은희 씨에게 바느질을 배우러 오는 사람, 말순 할머니에게 이야기를 들으러 오는 사람, 학교에서는 지훈을 초청해 영감을 주는 강연을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온 가족을 가장 행복하게 한 것은 멀리서 한 미혼모가 손으로 써 보낸 편지였습니다. 선생님, 저는 제 아이를 포기할 뻔했습니다. 아무도 받아주지 않을까봐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선생님의 이야기를 읽고 저는 병원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선생님께서 이겨내셨다면
저도 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은 제가 누군지 모르시겠지만 저는 선생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어머니라는 것을요. 은희 씨는 수많은 기사와 칭송,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온 후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단 한 명의 어머니라도 아이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내가 겪었던 모든 일은 가치가 있었던 거야. 봄날 아침, 신평마을의 하늘은 새우처럼 파랗게 개었습니다. 우물가에는 하얀 꽃잎이 떨어지고 그 향기는 추억처럼 은은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정자나무 아래 마당에서는 아이들이 뛰놀고 어른들은 설맞이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겉뿐만 아니라 속까지 깨끗한 옷을 입은 듯했습니다. 작은 집안 말순 할머니와 은희 씨는 함께 떡을 빚고 있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떡의 모양은 여전히 반듯했고 잎은 푸르렀으며 매듭은 마치 장인처럼 정교했습니다. 평안이가 아장아장 달려와 얼굴에 검댕을 묻힌 채 활짝 웃으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떡은 왜 네모나요? 말순 할머니가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돼지가 네모나기 때문이란다. 사람의 마음도 이처럼 반듯해야 향기로운 법이지. 부엌에서는 지훈이 낡은 찻잔을 닦고 있었고 아내 연주는 음식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설날 밥상, 돼지고기 조림, 죽순국, 그리고 은희 씨가 지난달부터 담가둔 마늘 장아찌, 소박하지만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온 가족은 아무도 초대하지 않고 소란스러운 행사 없이 오직 3대가 함께하는 온전한 밥상을 차리기로 했습니다. 산 너머 교회의 종소리가 울리자 모두가 밥상에 둘러앉았습니다. 은희 씨가 천천히 잔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자매는 또 한 해를 살아냈습니다.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대로 살기 위해서 평안한 마음으로요. 지훈이 말을 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기를 바라지는 않아요. 그저 우리 집이 언제나 마음 놓고 울고 용기 내어 웃을 수 있는 곳이기를 바랄 뿐입니다. 연주가 웃었습니다. 그럼 평안이는 정말 복이 많네요. 용서할 줄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라니까요. 밥상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오후에는 온 가족이 마당으로 나와 말순 할머니가 낡은 사진들을 햇볕에 말렸습니다. 그 중에는 은희 씨의 젊은 시절 사진도 있었습니다. 한 번도 세상의 빛을 보지 못했던 얼굴이 이제 액자 속에서 평온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은희 씨는 사진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평범한 사람처럼 살고 싶었는데 이제 보니 내가 얼마나 운이 좋은 사람이었는지 알겠어. 지훈이 곁에 서서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께서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어머니가 뿌리였기에 제가 사랑이라는 것이 늦더라도 싹틀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해가 저물고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무들이 부드럽게 흔들리고 햇살이 벽에 비단처럼 금빛 흔적을 남겼습니다. 집 안에서는 평안이가 낡은 곰 인형을 안고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은희 씨는 손주의 이불을 덮어주고 한참 동안 침대 곁에 서 있었습니다. 잘 자라. 온 가족의 미완성 꿈이었던 아이야. 이제부터는 온전한 꿈을 꾸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숨막히는 반전도, 비극적인 결말도, 처벌받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살아가며 사랑을 보물처럼 지키는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한때 소문으로 잠겼던 땅, 신평마을은 이제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 마당 한쪽의 재봉틀 소리, 그리고 저녁 식사 시간마다 들려오는 따뜻한 웃음소리로 가득 찹니다. 70살에 임신하여 온 마을의 저주를 받았던 한 여인, 절망 속에서 어머니를 찾아 헤맸던 한 젊은이, 폭풍우 속에서 태어난 한 아이. 그들은 살아냈고 견뎌냈으며 온 마음으로 서로를 용서했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충격적인 소문에 놀라지 않습니다. 대신 과거를 돌아볼 용기를 낸 한 여인 덕분에 더 선하게 사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상처받았던 곳으로 돌아갈 용기를 가진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사회 전체가 등을 돌렸을 때 스스로를 용서할 용기를 가진 사람은 더더욱 드물죠. 하지만 은희 씨는 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언니 말순부터 아들 지훈, 며느리 연주,
손주 평안이에 이르기까지 그녀의 모든 가족은 더 이상 두려움이나 죄책감 없이 살 수 있는 진정한 집을 찾았습니다. 이제 신평마을 사람들은 은희 씨의 과거를 동정의 시선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용감한 사람, 강한 어머니, 치유하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마을 사람들은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자식들아, 어미를 버리지 마라. 잘못한 것처럼 보이는 한 여인의 뒤에는 결코 사랑을 멈추지 않았던 거대한 심장이 있을 수 있으니 매년 봄이 오면 기왓장 위로 지저귀는 새소리 속에서 은희 씨의 가족이 함께 모여 아이들을 위해 새 옷을 짓고 한숨이 아닌 미소로 인생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평안이는 새어머니의 품속에서 자랍니다.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 길러준 어머니, 그리고 자신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도록 계속 살아갈 용기를 낸 어머니. 동화는 언제나 옛날 옛적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픈 진실에서 시작하여 용서할 만큼 강한 사람들과 함께 끝을 맺습니다. 만약 누군가 70살 할머니가 젊은 청년의 아이를 임신한 이야기가 진짜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미소 지으며 대답해 주세요. 진짜일 뿐만 아니라 어떤 거짓말보다도 아름답습니다. 그곳에는 가족의 사랑과 관용, 그리고 완벽하게 사는 대신 선하게 살기로 선택한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이야기는 끝났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합니다. 진실을 마주하고 진솔한 마음으로 나아갈 용기가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한 시작.